동생을 살려주세요, 숙부. 공주에서 노비로, 다시 공주로. 조선에서 가장 비극적인 여인, 조선에서 가장 고귀했던 공주가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발을 닦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찢겨 죽고 동생은 살해당했습니다. 숙부인 세조는 그녀에게 사약을 주는 대신 더 잔인한 노비라는 낙인을 찍었죠. 성종실록에 기록된 단 한 줄, 이 짧은 문장 뒤에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이 숨어 있습니다. 공주로 태어나 노비가 되고 다시 공주로 복권되었다가 끝내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간 여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는 많은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경혜공주만큼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려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찬란한 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봄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옷자락 하나마저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빛말입니다. 그것은 세종대왕 시대의 일입니다. 한양의 궁궐은 강대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 있었고 그곳에는 조선의 가장 큰 보석이 있었습니다. 적장녀 경혜공주. 아버지 문종은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녀의 이름만 나와도 궁궐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던 아이였습니다. 세종 18년 1436년 한양궁궐. 그해 봄, 궁궐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자 이양훈 날에 문종의 후궁 권씨가 딸을 낳은 것입니다. 아이는 처음에 현주라는 자귀를 받았습니다. 세자의 후궁 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특별했습니다. 전하, 아기가 정말 총명하고 아름답습니다. 나인들은 아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종대왕도 손녀를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자식이 귀했던 문종에게 이 딸은 그야말로 보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을 낳은 공로로 후궁 권씨가 세자빈으로 승격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도 현주에서 군주진조를 거쳐 평창군주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이 손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썼다는 기록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세종은 손녀의 혼인을 위해 민가 30채를 헐어 신혼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혜공주가 지금 집이 없으므로 그 집을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바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밀력을 보아가며 점차로 성취하려고 할 따름이다. 세종실록 31년 4월 1일, 할아버지 세종의 이 말 속에는 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 32년 1450년, 평창군주 14세. 그해 평창군주는 정종과 혼인했습니다. 정종은 참판 정춘경의 아들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혼례날, 14살 소녀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궁궐에서 신혼집까지 이어진 행렬은 한양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구경을 나와 축복을 보냈습니다. 저 공주님은 참 복이 많으시겠어. 세종대왕께서 직접 신혼집까지 지어주셨다지 않소? 신혼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가 30채를 헐어 지은 저택은 한양에서 가장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배롱나무와 살구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봄이면 꽃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새로운 남편 정종은 다정했습니다. 어린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걔야, 저 달을 봐. 저렇게 밝은 달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소? 네, 서방님.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공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문종 즉위년 1450년, 같은 해 아버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난 것입니다. 평창군주는 이제 경혜공주가 되었습니다. 정식 공주가 된 것입니다. 남편 정종도 영양이라는 자귀를 받았습니다. 왕의 사위, 부마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경혜공주가 문종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투는 부드럽고 우아했으며 동시에 어딘가 깊이 있는 영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종은 그 물음의 깊이를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짊어지게 될 것인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참혹하게 짓밟힐 것인지 말입니다. 경혜공주의 하루는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옷자락이 스칠 때마다 그윽한 향기가 났고, 그녀가 걷는 길에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깔아놓은 것처럼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주가 지나가는 곳에는 자연히 향기가 피어나고 봄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궁궐의 나인들은 공주님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신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햇빛 아래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예였습니다. 걔야, 저 창밖에 저 달을 봐. 저 달이 천년을 봐도 변하지 않듯이 내 마음도 영원할 거야. 정종이 창가에서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마치 혼신의 힘을 다해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남편 말씀이니 그럴 거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보다 이 순간이 자꾸만 빠져나갈까봐 두려워요. 경혜공주가 남편의 품에 안겨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했으면서도 어딘가 애달픈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에게 무언가 끔찍한 것을 미리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직관이었을까요?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마치 향기로운 꽃이 언제나 져야 하듯이 이 행복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빨리 올 것인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조선의 궁궐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대신전에서는 나인들이 공주님의 옷을 정성스럽게 다리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진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복잡한 권력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건강을 잃기 시작하면서 궁궐의 공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권력을 원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경혜공주의 아버지 문종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의자에 누워있는 문종의 얼굴은 날로 창백해졌습니다. 어이들은 밤낮으로 약을 지었고 무당들은 구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 어린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버지의 곁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약을 한 술씩 떠서 먹여주었습니다. 아버지,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경혜공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그 말이 주문처럼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어떤 날과는 다르게 그날은 시간이 멈춰버릴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경혜공주는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 경혜공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를 수 있는 비명의 전부였던 것처럼 그 한마디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문종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밝은 선혈이 베개를 물들였습니다. 공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손을. 하지만 그 따뜻함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경혜공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이미 운명을 받아들인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종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세자이자 공주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의 화려한 봄은 마침내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 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길고 긴 겨울이 그 자리에 들어설 것입니다. 궁궐의 분위기는 소동 속에 빠졌습니다. 문종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고 그 공백을 둘러싼 사람들의 욕망이 터져나올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권력자에게 접근하려고 했고 누군가는 기존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버지의 영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일 밤을 새우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도 곧 바뀌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울음으로, 그리고 결국 울음 자체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현비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닥쳐올 현실에 대한 공포가 더 컸습니다. 어린 아들 단종이 왕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경혜공주는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를 지탱했습니다. 비록 자신도 어려운 나이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린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여전히 물건을 팔고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경혜공주의 슬픔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지에서 떨어진 꽃이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듯이 그녀의 화려했던 삶도 무언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12살입니다. 어린 단종이가 적자 위에 앉았습니다. 그 어린 몸뚱이 위에 얹혀진 익선관이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그 관 하나의 무게로 인생 전체가 눌려질 것처럼 말입니다. 경혜공주는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은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이 진짜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새로운 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하나의 인물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경혜공주의 친숙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이를 보는 눈빛처럼 말입니다. 경혜공주는 처음으로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무관석에 앉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바라보는 방식 말입니다. 그것은 삼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린 공주의 혈색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얼음 손으로 척추뼈를 짚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경혜공주는 아버지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위패 앞에서 공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대로 봤을까요? 숙부의 눈은 정말로 그런 눈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이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공주, 내가 내 동생을 지켜주마. 수양대군이 경혜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궁궐의 회랑에서 만난 숙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온화했고 말씨는 다정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조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숙부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숙부. 경혜공주가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마음 깊은 곳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칼을 들이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이 언제 동생의 목을 겨눌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 밤부터 경혜공주는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은 아버지의 제단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동생을 지켜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하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실 거죠. 그 기도는 절박했지만 동시에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동생을 더 가까이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종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항상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가 밥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경혜공주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누나의 변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누나, 왜 자꾸 저를 보세요? 단종이 물었습니다. 어린 왕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이상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생, 누나는 그냥 넌 좋아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잘해. 경혜공주가 동생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이미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 말입니다. 궁궐의 다른 신하들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부의 장군들과 가까워졌고 왕실의 신뢰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린 왕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손아귀 속으로 모든 권력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현빈에게 자신의 불안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뭔가 이상합니다. 숙부의 행동이. 하지만 현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뿐입니다.
내 딸아, 이 궁궐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야. 그저 기도하고 아들을 지키는 것뿐이다. 현빈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이 있었습니다. 왕비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밤마다 단종의 방 문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아직 어린 왕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는 목양자처럼 그녀는 밤을 지샜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힘도, 그녀의 기도도, 그 무엇도 다가올 폭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말입니다. 경혜공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이 닥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텨냈습니다. 밤마다 동생을 위해 기도했고,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공주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마치 구름이 달을 가리지만 달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처럼 경혜공주는 모든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만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곧 눈앞에 닥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처럼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궁궐의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혜공주가 눈을 떴을 때 밖에서는 이미 말의 울음소리와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에 밀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아직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혜공주는 동생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단종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왕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공주는 동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동생, 빨리 일어나. 지금 여기가 안전하지 않아. 단종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어린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비명이 궁궐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수양대군의 무리들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계유정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부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완전한 이동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찬탈자의 가면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경혜공주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현빈은 침실의 한 구석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우리 아들을. 현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비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수양대군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 냄새가 한양을 덮쳤습니다. 충신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관리들, 현빈을 옹호했던 신하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그것은 깔끔하고 효율적인 쿠데타였습니다. 마치 어떤 일을 여러 번 계획하고 준비한 자의 손길처럼 말입니다. 수양대군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벌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수양이 정권을 잡은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을 유배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죄명은 단종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목일 뿐이었습니다. 정종의 진짜 죄는 경혜공주의 남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수양의 논리에 따르면 정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내를 한 번 더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눈빛에는 내가 돌아올게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속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희망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신분으로 유배지까지 따라가는 경혜공주를 보며 궁궐의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공주도 함께 끌려간다니. 신분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식의 수군거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에게는 그런 말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모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경혜공주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마차 위에서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것도 견딜 수 있을 거야. 아버지를 잃었을 때도 견뎠고, 동생이 위험에 빠졌을 때도 견뎠으니까 이것도 견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지옥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배지의 환경은 궁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한 집, 팍팍한 일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 경혜공주는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공주라는 신부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관리들도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독을 든 음식 앞에서 수저를 들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들도 경혜공주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정종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걔야, 이곳도 우리의 집이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어. 정종이 아내를 품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여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어려움도 반드시 끝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경혜공주도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서 웃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남편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세상으로 태어날 것인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의 겨울은 궁궐의 겨울과는 다른 차가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견딜 수 있는 마지막 겨울이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니,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혜공주의 그 신비로운 직관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는 누구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궁궐에서는 수양이 세조라는 이름으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어린 왕이었지만 실권은 모두 세조의 손에 있었습니다. 경혜공주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감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떤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참혹할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배지의 감시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정종은 더 이상 집 밖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주마마, 서울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전령이 가져온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사육신이 모두 처형되었고 단종은 더 이상 상왕도 아닌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어떻게 되었소? 노산군 전하께서는 영월로 유배되셨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 충격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조 3년 1457년 단종의 죽음, 그리고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산군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승하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단종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아니야. 경혜공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동생. 그날 밤, 경혜공주는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껴안아줬지만 그 어떤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난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혜야, 당신 잘못이 아니오. 세상이 잘못된 거요. 정종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로운 왕이었던 단종을 그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경혜공주는 산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른 출산이었습니다. 공주마마, 힘내세요. 산파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훗날 정미수라고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추운 겨울 아침, 누군가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이 숨어있는 안방 안쪽 방으로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전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종이 대역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세조 폐하께서 거열형을 내리셨습니다. 전령이 아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천금만큼 무거웠습니다. 거열형. 그것은 조선시대의 가장 극악한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수레에 매달아 몸을 찢는 형벌.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형벌은 광장에서 행해졌습니다. 경혜공주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집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고 아내는 그것을 보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전해들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정종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처참하게 찢긴 시체로 말입니다. 경혜공주는 그 소식을 받고 모든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움직임도 없었고 울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인형이 되어버린 것처럼 뱃속의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이 절망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는 비극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를 순천의 관비로 압송하라 세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잃은 조선의 공주는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야 했습니다. 왕의 딸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니, 포기가 아니라 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순천으로의 여행은 지옥이었습니다. 공주라는 신분으로 이동하던 예전의 호화로운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옷을 입은 채로 마치 죄인처럼 끌려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 동정 어린 눈, 그리고 놀림의 눈들. 경혜공주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그 시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순천 관아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반란을 지지했던 부모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절망과 절박함 속에서 이 아이만이 그녀의 살 이유가 되었습니다. 관비의 복장으로 순천 관아의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비루한 옷을 입었어도 그녀의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더 이상 공주의 신분이 아닌데도 그녀에게서 풍기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마치 폐허 위에 핀 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꺾이지 않는 그런 꽃 말입니다. 순천 부사 조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혜공주의 몰락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노빈이 바닥이나 닦아라. 조왕이 비웃으며 경혜공주 앞에 걸레를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소로 가득했습니다. 공주가 노비가 된 것이 이토록 즐거운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뭔가 경혜공주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그것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겨진 프라이드였습니다. 자존감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짓밟았습니다. 부사의 앞에서 당당히 그 걸레를 발로 짓밟은 것입니다. 네 이놈, 경혜공주가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 되어 여기 왔으나 내 몸에는 왕의 피가 흐른다. 어디 감히 노비의 일을 시키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분노보다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수년을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부사 조왕은 벌벌 떨며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에서 풍기는 무언가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마치 깊은 겨울밤의 별처럼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꺼지지 않는 빛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은 노비로 묶여 있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공주였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위대한 무언가였습니다. 그 이후로 부사는 경혜공주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에게 기적적인 보호막을 씌워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순천의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그 어떤 고통도 그녀의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천 관아의 마당은 경혜공주의 또 다른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빗질을 하고 물을 긋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노비들과 똑같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다른 노비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루한 관비 옷을 입었어도 그녀의 몸짓은 우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영혼 안에 그려놓은 그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들 정미수는 순천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수야, 너의 아버지는 정종이란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비록 우리가 이런 형편이 되었지만 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 너는 왕의 외손자고 조선의 피를 받은 아이다. 경혜공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혜공주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한 그녀는 단순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영혼의 지킴이였습니다. 부사 조항과의 그 사건 이후 뭔가 변했습니다. 순천의 관리들은 경혜공주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그녀가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곳에 속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돌아왔습니다. 경혜공주의 옷은 더욱 낡아졌고 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흙 속에 묻혀도 그 광채를 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들 정미수는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자취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천의 양반 가문 중 하나가 경혜공주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집안의 주인은 경혜공주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신비한 존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은 경혜공주를 보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대의 눈빛으로 보아 그대는 분명 고귀한 신분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든 그 고귀함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혜공주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인정해 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신분이 벗겨진 이후 누군가 자신의 본질을 보아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신분이란 관복도 왕궁도 아니라는 것을, 신분이란 무언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천의 마당에서 경혜공주는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은 고역이 아니라 수행이 되었습니다. 마치 선사가 참선을 하듯이 그녀는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행위가 일종의 수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 정미수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통해 남기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린 왜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죄인의 아들이라는 오명은 아이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수야,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넌 지금 이 힘들 때를 견디면서 누구보다도 강한 영혼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것도 하나의 길이고 이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란다.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천의 사람들은 경혜공주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영혼이 그렇게 밝을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은 점점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아들을 키우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는 권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조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경혜공주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조카 단종을 죽이고 자신의 조카딸 경혜공주를 노비로 만들었다는 죄책감 말입니다. 늙어가면서 느껴지는 그 죄책감은 마치 가슴 속에 박힌 칼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순천에서도 그 소식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뒤늦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혜공주를 다시 한양으로 부려고 한다는 것 말입니다. 경혜공주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동시에 어딘가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이 고통의 행진은 언제 끝날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살려내는 것. 아들이 이 비극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경혜공주는 다시 한양으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노비로서가 아니라 세조의 진심 어린 초대를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초대인지를 말입니다. 세조는 변했습니다. 젊은 날의 승리자의 얼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죄책감으로 찡그려진 얼굴이 있었습니다. 공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어떻게 너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세조가 경혜공주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아비를 죽게 한 사람, 자신의 동생을 죽음으로 모은 사람, 자신의 남편을 거열형에 처하게 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바꿀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요? 흘린 눈물이 보상받을까요? 공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세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내 아들처럼 키워주겠다. 그 아이를 출세시키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내 남편을 죽이고 동생을 죽인 자가 이제 와서 내 아들을 키우겠다니. 내 아들을 자신의 보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입술을 깨물며 승낙했습니다. 아들 정미수만큼은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모성애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수의 발치에 머리를 숙이는 모성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경혜공주가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의 의미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이었습니다. 패배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두 죽이고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팔아서 아들을 살리는 교환이었습니다. 한양의 궁궐로 돌아온 경혜공주는 다시 공주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은 예전의 신분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껍질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나무 껍질처럼 말입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미수는 출세했습니다. 조정의 관리가 되었고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경혜공주는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판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엄을 팔아서 얻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가 경혜공주를 궁궐로 부를 때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세조는 마치 자신의 죄책감을 경혜공주에게 전가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의 죄책감은 이미 충분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경혜공주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발치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끊임없는 죽음의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밤 경혜공주는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죽은 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저승에서 자신을 봐주기를,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어 있었고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만이 남겨졌고 혼자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죽었을 때 경혜공주는 그것을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도감인가, 슬픔인가, 무뎌진 감정으로 장례식을 지켜봤습니다. 원수가 죽었어도 그것이 자신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을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과거를 지워지도 못했습니다. 세조의 죽음은 그저 시간이 흐른 것일 뿐이었습니다. 한 단계의 죄책감이 다른 단계의 죄책감으로 바뀐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혜공주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궁궐에서 보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 정미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조정에서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의 배경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경혜공주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아들이 자유로워지는 것, 아들이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의 방 안에는 늘 겨울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그곳은 항상 차갑고 황량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도 사계절의 변화도 그 어떤 것도 그 방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하사한 화려한 비단 옷들이 그의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었습니다. 그 옷들은 마치 경혜공주의 거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조의 선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상징 말입니다. 그녀는 평생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죽은 동생들과의 연결고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경혜공주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위패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문종, 남편 정종, 그리고 동생 단종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무릎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약해졌지만 그 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그 절을 통해 자신의 영혼과 죽은 자들의 영혼이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들 정미수가 조정의 관리로서 성공했을 때 경혜공주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모성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쁨이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쁨은 이미 죽어버렸고 남은 것은 의무뿐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공주로서의 의무, 그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궁궐의 여인들은 경혜공주를 존경했습니다. 아니, 존경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어떤 신성한 존재를 보는 것처럼 그들은 경혜공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위대했습니다. 그 비극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궁궐의 여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혜공주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절을 하고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다시 절을 했습니다. 때때로 아들을 만났지만 그 만남도 의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의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들은 이미 세상 속에 있었고 경혜공주는 여전히 자신의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혜공주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가슴은 더욱 심하게 알아났고 숨을 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절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이 이 절을 통해서만 이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나인이 경혜공주를 보며 물었습니다. 공주님, 이렇게 힘들어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인의 목소리는 순진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의 할머니 되는 사람, 너의 어머니가 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저승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인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경혜공주는 이제 정말로 나이가 많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 그곳에는 젊은 날의 아름다운 공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깊은 주름과 밝지 않은 눈빛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말입니다. 조정의 사람들은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공주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는가? 한 여인이 어떻게 그 절개를 지킬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의 역사 속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혜공주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지옥을 견딘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순간 대답이 왔습니다. 그것은 증명이었다. 사람의 존엄성이란 신분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의 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동생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절개를 지키고 있는 한 그들은 죽지 않은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경혜공주의 방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연한 겨울이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듯한, 마치 명상하는 듯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속에서
경혜공주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의미였고, 동시에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죽음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경혜공주는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몸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이미 많이 견뎌왔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경혜공주는 아들 정미수를 불렀습니다. 정미수는 관리복을 입은 채로 어머니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많았습니다. 회색 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는 다시 어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왔느냐? 경혜공주가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불 위에서 가늘고 길었습니다. 마치 종이처럼 투명해 보였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정미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견뎌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수야, 내가 한 것이 너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했다. 내 남편을 위해서도, 내 아버지를 위해서도, 내 동생을 위해서도 했다. 경혜공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절개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것이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정미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정말로 이해하게 된 것은 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 어머니가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머니가 자신과 다른 차원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내 아버지의 옷 한 벌을 꼭 같이 묻어다오. 경혜공주가 아들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위에 어딘가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수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는 단 한 번도 나란히 눕지 못했다. 남편과 나는, 경혜공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나는 그의 곁에 있지 못했다. 그가 죽은 후로도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죽어서라도 그 곁에 가고 싶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의 옷이라도 내가 옆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미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드디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했는가를 말입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더욱 깊어진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강물이 돌을 깎아서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혜공주는 며칠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큰 투병도 없었고 큰 고통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마침내 휴식을 얻은 사람의 얼굴처럼 말입니다. 정미수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정종의 옷을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떨어져 있던 남편과 아내가 마침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도 그들을 가르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의 역사가들은 경혜공주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공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신분이 벗겨져도, 고통을 겪어도, 모욕을 받아도 자신의 영혼만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조용합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눕혀 있습니다. 한 여인과 그녀의 남편이 말입니다. 그들은 죽어서야 비로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함께함은 살아있을 때의 어떤 함께함보다도 더 진실하고 더 순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고통이나 절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혼의 합일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귀하게 태어나 비참하게 짓밟혔으나 끝내 자존감을 잃지 않았던 경혜공주. 그녀는 자신의 시대에서는 비극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역사를 돌아볼 때 그녀는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비극이 아니라 위대함의 화신입니다. 그녀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경혜공주는 수양대군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권력으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영혼으로 이겼습니다. 절개로 이겼습니다. 아무리 몸을 짓밟아도 항복하지 않는 의지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상 가장 소중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혜공주의 파란만장한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서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선택했습니다. 비록 신분을 잃었어도, 남편을 잃었어도,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어도 자신의 영혼은 지키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영원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역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너는 어떻게 서겠는가? 너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경혜공주의 침묵 속에, 그리고 그녀의 절개 속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진실한 대답입니다.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지탱하게 했을까요? 공주에서 노비로, 다시 공주로, 그리고 비구니로. 신분은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엄이었습니다. 순천관하에서 부사 앞에서 외쳤던 그 말, 나는 왕의 딸이다. 그것은 단순히 신분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인간이다. 존엄한 존재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인생에서 큰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업의 실패, 건강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경혜공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엄한 존재다. 세상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 당신의 존엄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2026년 1월, 고양시 대자동에는 여전히 경혜공주의 묘가 있습니다. 5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묘는 조용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남편 정종의 가묘가 함께 있습니다.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함께인 두 사람. 봄이 되면 그 묘역의 꽃이 핍니다. 마치 경혜공주가 처음 태어났던 그 봄날의 햇살처럼.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속삭입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그리고 나는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